이 데카르트가 그래서 자양을 얻었다. 근데 이거 영어본을 보니까 고전 클래시컬 스터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배웠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학교가 라플라시오가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예전이나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학교의 특징은 고전 교육에 충실한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세대에도 굉장히 잘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학교도 비슷해요. 고전 교육이 한 축에 있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열려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조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좋은 학교들이고 대체적인 학교들은 그냥 주어진 거 그냥 하는 축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얘기였는데 책을 무진장 읽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책과 유튜브 얘기는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어떤 미디어나 어떤 흐름이 뜨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기성세대들은. 새로운 세대들이 하는 방식은 정말 다 부정적이에요.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맨날 뭐 뉴스에 나오는 게 SE 뭘로 하는 것만 뭐 맨날 뭐 몇 년째 뭐 1등이고 뭐 애들 다 노출돼 있고 막 그런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채팅하면 막 무슨 악마의 소돔과 고모라가 그 속에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의 이 반응을 엄청 보였거든요. 비슷합니다. 새로운 게 나오면 도덕적인 어떤 거를 인간이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기계가 처음 났을 때 다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 인간성을 이제 말살시키는 약간 기계들은 노동에 완전히 인간의 노동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도덕적인 관념으로 또 보고 그걸 막 부수려고 하고 마치 그게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근데 비슷합니다, 지금도. 우리도 유튜브가 나오면 온갖 부정적인 얘기를 엄청 하고 기성세대들은. 근데 지금 애들은 안 그래요.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예. 인공지능이 딱 나오잖아요. 비슷합니다. 대체적으로 반응은 엄청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쏟아내요. 근데 그건 시대의 변화를 뭐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도덕적 관념을 엄청 입힐 거예요. 계속.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자체는 뭐 도덕하고는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인간은 그런 방식의 척도를 대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도덕을 입히는 거죠. 그거 하는 놈들은 이제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도 있는 거야. 막 그런 식으로. 근데 저는 두 개를 다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철학을 공부한다 그럼 책도 보고 해설서도 보고 요즘에 해설서 자체가 책으로 잘 안 나와요. 유튜브 강의를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빠르고 쉽게 이제 획득하는 거잖아요. 그러고서 또 책을 통해서 사색하면서 나만의 공개된 게 아니고 나만의 어떤 사유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두 가지는 그냥 우월을 떠나 가지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검증되지 않은 것이 저는 그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자기 자신이 습득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되는 거지 외부 그 무엇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튼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 또 이제 기존 학문에 대해서 엄청 예리하죠. 대부분 다 비판적으로 철학하시는 분들이 데카르트 철학을 하잖아요. 근데 데카르트 철학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방법 소설에도 약간 깐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럴듯하게 얘기. 철학이 대중에게 잘 다가가지 못하는 거는 너무 그 사변적이고 그들의 그 용어. 근데 그럴 수밖에 또 없다고는 해요. 그 개념을 그 철학자가 거기에다 딱 보통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을 전혀 다르게 쓰기도 하고 약간 그래가지고 조금 지나면 이게 도통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철학자들끼리만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철학 교수님들 이렇게 강의 들어오면 아 이분들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구나. 근데 본인들은 익숙해가지고 더 쉽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것이.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뜨끔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법과 의학은 사실 법이라는 거는 통치의 수단, 그러니까 통치의 일환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재판한다 이건 다 통치자예요. 판단하기 때문에 옳고 그르고 뭐 사또 좀 더 올라가면 왕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법은 어느 시대나 아마도 앞으로도 그렇고 통치의 어떤 일종의 수단이고 그것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그것이 아니면은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기준이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해 판별하는 뭐 AI가 판별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위 자체는 고차원적인 그런 것이 될 거고 의학도 비슷할 것 같긴 합니다. 예, 의학도 이 사람의 몸과 관련된 것이 가장 가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연장시키고 이런 것들. 그거는 뭐 생명은 한 사람의 생명은 이게 세상을 주고도 안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가 질병에 걸렸는데 돈하고 바꾸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의학의 가치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고 데카르트가 그래서 라플라시 졸업하고서 했던 이제 전공이 법학하고 의학이에요. 두 집안이 다 사실은 뭐 법 쪽과 이제 의학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물려받았고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데카르트가 명백하게 학문의 철학의 목적 자체를 삶의 유용성에 뒀어요. 삶을 개선시키고 유용하게 하지 않는 철학은 사실은 그게 무슨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사변적이고. 법은 사실 뭐 크게 가치를 둔 것 같지는 않아요.
법학을 인제 대학에서 그것을 학위받았다고 돼 있거든요. 의학에 대해서는 학위를 받았는지 여부는 없고 그냥 공부는 했는데 데카르트가 이렇게 자기 선택을 보면 그거를 크게 가치를 두진 않았어요. 사람의 행위, 윤리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게 자체가 자신의 본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인생을 쪼끔 낭비한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계속 소송과 그런 거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만족도가 법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만족도가 직업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긴 해요.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고달퍼요 이게. 사회적인 부와 명예를 주는데 개인적으로는 엄청 고달프다고. 여러분도 맨날 누구 막 살해하고 뭐 이혼 소송하고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그래서 의사분들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정신상담 많이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풀어내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의사나 변호사가 좋은 거는 이제 배우자가 좋다. 본인은 굉장히 힘들고 배우자가 좋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부모님이 좋아해. 우리 집안에 누가 있으면 좋고 의사가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는 딱히 이게 굉장히 피곤한 직업이거든요.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되고 본인을 엄청 절제를 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은 다 좋아. 그래서 이제 우리 애가 하나 거기 딱 가 있으면 우리 조카라도 하나 딱 가 있으면 하여튼 "세상적인 유용함은 있다." 그렇게 얘기해 줬고요. 예, 수학은 데카르트가 명확해요, 이 수학에 대해서는. 수학에 대한 희망을 엄청 품었거든요. 그게 거의 유토피아를 인간이 신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방법 자체가 그렇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거는 자유의지인데 이 자유의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신이 계속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뭐 중요할 때는 개입할 수도 있겠지만 신이 그렇게 인간을 꼭두각시로 두지 않았다라는 거는 자유의지를 줬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유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으로부터도 신의 음성에 대해서도 내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거. 그것에 대해서 막 뭐라 하지 않는다는 거. 뭐 요나라든지 이런 것도 그거를 인제 되돌려기로 여러 번 하지만 이 신이 인간을 조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설득하려고는 하지.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깨닫도록 해 주고 그 진리를 자기 스스로 획득하도록 하지 이게 꼭두각시 조종하듯이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으로부터도 도망가려고 했던 것도 자유의지 그 신이 준 거고 그것이 인제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수학적 방법, 수학은 이성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자연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의 피타고라스처럼 유일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연의 비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하면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거의 생각한 거죠. 기술 여기서 보면 기술에 엄청 도움을 줘요, 수학 자체가. 그거는 뭐 갈릴레오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비슷하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기술자는 이론을 모르고 경험에 의해 가지고 뭐 렌즈를 깎는다든지 뭐를 하잖아요. 근데 데카르트도 얘기했는데 수학을 알면 이론을 알고 원리를 알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술에 그런 원리적 그러니까 이론적 지혜까지 갖추고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파워풀하다라는 것이죠. 한쪽만 있는 거하고. 그래서 그런 게 인제 수학의 유용성. 데카르트가 이 시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기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전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번성했고 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난 진짜 그래요.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 엄청난 천재들이 엄청 많고요. 치 있는 게 막 천재일 정도로. 수학이나 철학이나 자연과학이나 하여튼 그런 시대에 문학도 보면요. 비극이라든지 그리스 문학은 정말 차원을 달리 그리고 사회 제도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방편에서 그 뒤에 수천 년에 걸쳐서도 가장 뛰어난. 그러니까 뭐 그 시대 사람들은 뭐 지구 둘레도 계산하고 해 이런 거 보면 저건 둥근 천체다. 붕붕 떠 있는 공중. 그런 사고를 인제 유연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이후로는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제 르네상스가 시작되잖아요. 르네상스는 이제 사실 보면은 다시 고전으로 가는 거예요. 고대 로마 또 그리스. 고대 로마는 확실히 그리스를 그냥 거의 계승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그러다가 인제 카톨릭이 들어오고 그때부터는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면서 뭐 그리스의 아카데미 이런 거 다 이단이기 때문에 다 문을 닫고 물론 이제 수도원 같은 것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학문의 전통은 이어졌지만 대부분 다 아랍으로 넘어갔어요. 아랍으로 갔던 거는 알렉산더가 이미 헬레니즘 시대에는 이미 대제국이거든요. 알렉산드리아 또 페르시아, 이 인도까지 그냥 대제국이 그 그리스 문명 아래에서 그래서 그런 이제 그리스 저작들이 인제 아랍에서 연구되고 이렇게 그 사람들도 굉장히 수학이나 이런 것들에 나름대로 번역서 이런 것도 다 갖고 있었고 거기 저장돼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런 거를 연구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인제 중세가 무너지죠. 십자군 전쟁도 있고 패스트도 있고 하여튼 그래 가지고 믿음이 엄청 깨지는 거예요. 사실 십자군 전쟁도 뭐 당연히 믿음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 논리로 하면 하나님이 그 교황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걸 누가 판단하냐고. 자기가 그렇게 해 가지고 전쟁했는데 졌어. 이긴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뭐 한 게 전혀 없고 거기서 인제 인간의 탐욕이 엄청나게 드러난 것이거든요. 믿음 체계가 점점 끊어지죠. 그리고 뭐 단테나 보카치오나 이런 사람들 르네상스 초기 사람들 글을 보면 엄청 사회 비판적이에요. 유토피아라든지 또 우신예찬 이런 거 보면 엄청 뭐에 대한 비판이냐면 이 교회와 교황, 이 권력화된 이 전쟁까지 일으키는 이것에 대해서 엄청 비판을 하거든요. 거기에 뭐 흑사병 도지고 이래 가지고 그러면서 의심이 생겨나고 인제 처음에는 뭐 브루노 같은 사람은 무한한 우주가 있고 지구는 뭐 완전 먼지 같은 거고 그건 상상이에요 그냥. 상상인데 화형을 쳐 버리고. 근데 코페르니쿠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가설들이 생기는 너무 그게 또 잘 들어맞습니다, 우주 현상을 설명하는 데. 케플러라든지 인제 수학을 이용해 가지고 어느 정도 증명해 가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갈릴레이 갈릴레오도 원래 의학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공부 머리 좋은 애들이 다 의학해.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공부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대충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학문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망원경도 보고 천체를 보면서 이게 우리하고 별 다른 것도 없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뭔가 계산해 내고 이 합리성을 굉장히 갖춥니다. 데카르트가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신 중심에서 신의 은총과 그 중심에서 완전한 이성으로. 모든 기준이 이성, 나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 예전에는 신의 음성을 들었어야 돼. 잠깐 기도해봐. 이게 이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교황이나 여지까지 뭐 엄청나게 뭐 신에 가깝게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잘못 들은 것 같고 이러잖아요. 이런 시대에 나의 이성. 이게 이제 데카르트가 완전히 시대를 바꾼 것이고 근데 여러분이 역사에서 보면 요 인제 16세기로부터 해 가지고 16세기, 17세기, 18세기 천재들이 무수하게 태어나요. 그냥 뭐 한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어마어마한 천재들이 그냥 막 우수수수수 쏟아지거든요. 그게 저는 가끔 보면은 이게 어떤 이제 시대 분위기 그러니까 통제 중심적이고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진리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런 사회에서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고 발상이 안 돼.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나 뭐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탁 풀려버리는 순간에 우수수수 그게 인제 고대 그리스는 엄청 약간 관용적이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전쟁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꾸 폐쇄적이고 자꾸 시민권을 소수에게 주려고 하고 이제 우리도 비슷합니다. 어떤 문명이 번창할 때는 굉장히 개방적이었다가 이 기득권이 되고 외부로부터 그러면 자꾸 인제 닫아요. 개방성이 자꾸 미국도 약간 비슷한 것 같고 유럽도 막 개방적으로 가다가 또 아랍 뭐 들어오니까 또 막 자꾸 닫으려고 하고. 아무튼 근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게 인제 종교 갈등과 그러면서 막 균열이 엄청 생겨서 데카르트가 시대를 엄청 긍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시대를 굉장히 불안하게 봤을 거예요. 종교 전쟁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근데 데카르트는 뭐 그런 것보다도 뛰어난 어떤 발견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쏟아진다라는 거죠. 지금은 너무 빠르고 변화가 따라갈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사실은. 근데 인제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연구자들 중에서 어떤 학문이 제일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진보가 가장 있느냐 확실히 AI예요. 이거는 6개월 전만 해도 약간 이제 퇴보된 느낌을 받을 정도. 그러니까 점점 속도가 빨라져 가지고 논문도 양도 인제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AI와 관련된 것들. 요번에 인제 챗GPT4가 나와요. 곧 임박했대요. 우리가 챗GPT3까지는 인제 무료 서비스로 그것도 인제 GPT3를 가지고 인제 그냥 약간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델을 서비스를 만든 건데 제가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정말로. 여러분이 제가 이거 영어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데카르트 방법 소설. 그러면 여기에 문장을 해석한다라는 건 한국말은 약간 어색해요. 그래서 차라리 영어를 좀 하면 영어로 아주 very easily하게 설명해 달라. 그러면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고 또 그 맥락을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왜 여기 이게 써 있냐 이렇게 하면 그걸 굉장히 또 자세하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필요할까? 기존에 그런 선생님이 필요할까? 근데 인제 챗GPT4는 이거보다 뭐 하여튼 거의 인간의 그 뇌 그 신경망 그런 정도 수준의 개수가 업데이트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챗GPT3도 놀라운데 완전 다른 세상이 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3에서도 변호사 시험을 합격해요. 미국 변호사 시험. 인공지능한테 문제를 그대로 내주면.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얘가 판단은 이전의 판례라든지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찾아내고 판단하는 거는 사람보다 나아. 그러면 당연히 로펌에서 사람은 그렇게 고용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10분의 1만 고용하고 얘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이런 조직이 좀 필요할 뿐이겠죠.
점점 그렇게 갈 거고.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천재들의 글을 보면 예를 들면 루소 같은 경우에 7살, 8살 때 어른들 책을 다 읽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나중에 애들은 책 읽지 말라 이런 걸 해요. 무슨 얘기지? 그리고 데카르트도 온갖 종류의 책을 다 읽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 학문도 제일 좋은 학교에서 이제 배웠다고 했고, 그것도 교수진도 제일 좋은 유럽에서. 근데 약간 뭔가 이제 쓸모없는 것처럼 약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근데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예를 들면 데카르트가 책을 떠났어요. 학교를 떠나고 책을 떠나고 세상으로 갔어. 예, 그렇게. 그 얘기는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용만 봐. 아, 책은 쓸모없어. 안 읽어도 돼.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철학이 이렇게 비판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철학을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대가가 철학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나도 비판할 수 있느냐? 관점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거는. 데카르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거는 정말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이 누가 그거 쓸모없대. 이렇게 해서 없다고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여튼 데카르트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역사에 엄청 큰 도움을 줬고, 철학에 대한 비판은 거의 토대가 없다고 데카르트가 얘기했고, 이때 철학은요 다 대부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 그것이 이제 신학과 결부되어 가지고 약간 그런 철학이에요. 우리 시대 철학이 아니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왜 그렇게 의심을 했는지 그것을 물리학이나 자연현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너무 답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 69페이지 보면은 우리 오부에 자연현상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쓴 것이 있는데 7번째쯤 보면은 이 지구에 있는 물질이 왜 다 그 중심을 향하고 있는지, 천공들하고 천체들의 배열, 달의 배열, 그런 것들이 바다에서 눈에 띄는 것들과 그 모든 현상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비슷한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열대 지방에서는 왜 공기의 흐름과 물의 흐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지, 우리는 이제 편서풍 때니까 서에서 동으로 가고 이게 이제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런 자연현상, 그런 것들도 광비 광산에서 왜 광물이 어떻게 나오며 식물은 들판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혼합물들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다음 빛의 속성은 무엇인지, 불은 또 왜 열을 내면서 빛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빛은 없고 열만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열은 없고 빛이 있는지, 불의 속성이 무엇인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학문이나 철학이 전혀 답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용하다고 본 거예요, 데카르트는. 만약에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줬다면 이렇게 무지하지 않다라는 거. 데카르트가 왜 배우면 배울수록 무지하다라고 느꼈냐면 이 호기심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 달이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준다라는 건 알겠죠. 뭐 이렇게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대충 알 거예요. 보름달이 뜨거나 이제 달이 없거나 그러면은 밀물이 훨씬 앞쪽으로 오거든요. 인력이 더 강해가지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호기심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옛날 사람들은 이제 신화적으로 신이 뭐 그렇게 했다든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끝이야. 그거를 뭐 탐구할 일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데 신의 마음을 뭐 어떻게 아나? 예를 들면 그 탐구의 주제도 아니고 약간 그냥 그런 식으로 고대나 중세나 제가 볼 땐 비슷해요. 왜냐하면 신화적 세계거든요. 신의 의지나 신의 섭리나 그게 뭐 유일신이냐 다신이냐 약간 차이지. 그것으로부터 이제 데카르트는 벗어나려고 했던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안 가져요. 근데 데카르트는 의문을 가지면 가질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해부를 한번 해보면 이게 심장에 대한 해부도 굉장히 자세하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하나부터 10개까지 탐구하다 보면 모르는 거 투성이죠. 호기심 가지고 한번 보세요. 하나 타가지고 심장이 어떨지 보면은 이 세부 구조라 가면 갈수록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면 할수록 근본적으로 가면 갈수록 아는 거 일부에 모르는 건 천지가 되거든요. 뭐 하나 발견할 때마다. 데카르트는 이제 그런 눈으로 진짜 우리가 보면 과학자의 눈으로 세상을 봤기 때문에 기존의 학문이나 철학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을 수학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합리성을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문장을 보면 저는 이제 여기 89쪽을 한번 볼까요? 89쪽. 여기 이제 학문의 목표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써놨어요. 학문 얘기를 했으니까. 그 데카르트가 어쨌건 자기 방법으로 개념들을 획득했고 그 개념들이 나에게 보여준 것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9쪽. 삶에 매우 유익한 여러 인식들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이제 데카르트가 얻은 거예요. 자기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개념들을 획득했는데 이것이 삶에 유익한 여러 인식들에 내가 이르렀고 그 가능하다.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라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저 사변 철학 대신에 사람들이 그 개념들에서 하나의 실천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며 여기 실천의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인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천. 지금의 학문은 다 실천을 지향한다고 봐야 돼. 웬만하면. 엔지니어링 같은 건 다 그렇고 우리가 이론을 아는 거는 적용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대체적으로는. 옛날에 이제 철학이나 이런 거는 그렇지는 않았죠. 삶의
물론 윤리학적 측면에서는 뭐 적용하는 게 있어도 아무튼 데카르트는 학문을 그렇게 봤어요. 실천에 있고 그다음에 물불 공기 별들 하늘들 우리를 둘러싸는 다른 모든 물체의 힘과 작용들 여기서 보면은 우리를 둘러싸는 힘과 작용 이것도 엄청 탁월한 얘기입니다. 이게 나한테 힘을 준다고 생각은 안 할 텐데 모든 관계가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는 힘이에요. 왜 지구는 중심으로 모든 걸 끌어다가 당기는가 이렇게 이제 데카르트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힘은 보이지 않지만 다 서로 간에 연쇄적 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장인들이 다양한 솜씨들을 인식하는 것만큼 장인들이 이걸 만들면 옛날에는 다 손으로 깎고 만들고 있어. 와, 대단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거든요. 그걸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솜씨를. 근데 그런 것만큼 판명하게 인식하면서 뭐를? 자연현상을. 명석 판명하게 인식하면서 우리는 그 힘과 작용들을 장인들처럼 적절한 모든 용도에 사용할 수 있고 자연의 힘을 장인들처럼 모든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자연의 지배자와 소유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이 엄청 비판을 받습니다. 데카르트. 데카르트가 학문의 결국의 목적은 뭐 하여튼 유용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연의 지배자와 소유자로 만든다. 이거는 신성불가침한 영역을 어떻게 보면 침범했고 당시에는 왜냐하면 소유자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청직이에요. 그거를 맡아서 잘 관리하는 소임을 받은. 근데 이제 마치 자연의 지배자와 소유자가 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후에 계몽주의는 데카르트 철학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성으로 엄청나게 낙관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디스토피아 같은 엄청난 파국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인식도 이성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경험과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성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조화로운지도 결국에는 이성이 힘 아니에요, 그건. 감각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 데카르트를 비판하는 거는 좀 시대 상황으로 보면은 데카르트가 왜 이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해야 됐을까 그런 게 조금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시대를 건너서 이제 우리가 반성적으로 보고 기술의 진보, 이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시대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신으로 가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의 이성을 통해서 그런 정도의 믿음이 있던 게 이제 데카르트죠. 그게 나중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철학이나 기존의 그런 것들 철학이 대부분 이때는 자연 철학도 철학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 그 다른 학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데카르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의문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학문이 소용없다고 이렇게 비판을 좀 많이 한 거라. 여기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다 조별 나눔을 했으니까. 데카르트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유년기에서부터 글들 또는 이제 고전 교육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배웠는데 지식을 얻었다라고 표현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모든 것에 대한 명석한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기존 세대 자기 스승들 부모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의문의 여지없이 그냥 받아들인 것이고 그 당시 어렸으니까. 그래서 극도의 열망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에 관한 확고한 지식을 얻어보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글을 엄청 많이 읽었고 학교 과정을 끝냈어요. 20살쯤에 끝냈죠. 18살에 이제 라플라시 졸업하고 2년 동안 이제 의학하고 법학을 했고 그런데 그러면서 나를 지도하려고 애쓰면서 이게 멈춘 게 아니고 우리는 학교를 끝나면 배움을 멈추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와, 드디어 끝났다. 대학 교수님들이 다 그래요. 되는 놈하고 안 되는 놈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놈은 끝나면 접는다는 거예요. 와, 지겨워. 겨우 끝났다. 와. 뭐 수학을 하다가 미적분을 했어요. 뭐, 이제 끝났다. 와, 더 이상 안 볼 것처럼 탁 덮어. 그렇죠. 근데 되는 녀석은 더 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미진한 줄 아니까. 아무튼 데카르트는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그게 아니고 자기를 지도하려고 엄청 애썼고 하면 할수록 무지 외에는 발견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답을 얻지 못하는구나. 기존의 책과 기존의 학문과 이런 것들로는 알 수가 없는구나. 그래서 이제 많은 의심과 오류들 그것으로 이제 당황했어요. 젊은 데카르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왜 내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하는지에 대한 변명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제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뭔데 뭐 세상 만사를 네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결정해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염두에 뒀겠죠.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학교는 최고 학교예요. 22쪽에 그 사진 있잖아요. 왕립학교 한번 보세요. 그 학교의 규모를.
데카르트가 10살 때 들어갔어요, 이 학교. 여기 지금 우리가 보는 과학고등학교, 최고학교 이런 거하고 수준이 달라요.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돼요. 규모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가장 유명한 학교, 그리고 지식인 중에서도 최고의 지식인들이 거기서 가르쳤고. 그래서 나는 거기서 모두 배웠다고 돼 있어요. 기이한 학문들, 그런 책들, 그런 것들도 손에 잡히는 대로 모두 통람했어요. 엄청난 이제 지식 이런 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뿐만 아니고 여기서 있으면서 하여튼 손에 잡히는 모든 책은 다 읽었어요. 연금술이나 점성술이나 이런 것도 다 읽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친구들, 교우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계속 내 친구들 중에서 내 교우들 중에서는 누구는 스승의 후임, 그러면 아주 탁월한 애들이니까 아니 학문적으로 탁월한 애들, 그게 이제 교수 자리를 물려받는 거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애들, 그런데 그런 애들에도 자기가 절대 낮게 평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데카르트, 우리가 이런 말을 쉽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개적인 글에서 못 써요. 비판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벌써 사생활 털리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수능 1등급 받았다 해가지고 어디다 올려가지고 내 친구들이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데카르트가 학교 생활을 탁월성을 보였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 그 당시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최고의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다라는 것을 자부하고 거기서 배운 것뿐만 아니고 나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읽었다. 자기 스스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유년 시절의 어떤 학교와 지식이고 그다음에 이 시대가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고 천재들이 좋은 정신을 가진 천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시대. 새로운 것이 자꾸 나타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내가 나 스스로 다른 모든 것을 판단하게 만들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생각, 이런 이제 자기가 받은 교육과 자기가 읽었던 책과 그다음에 시대적 조류가 만나가지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데카르트가 아마 5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런 생각 못했을 수도 있어요. 시대 자체가 지금 그런 시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데카르트는 내게 희망을 갖게 한 그 학설들, 많은 학문들, 그것이 실제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희망을 이제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 명확한 어떤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확실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확실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였던 거죠. 그거를 뭐 엄청 사람들이 탐구하고 학교에서 배우고 있으니까 데카르트는 이제 그걸 알았던 거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 스스로 자기 변명을 한 거예요. 내 스스로 판단해 보겠다 하는 근거들을 이제 얘기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학교에서 전념했던 그런 연습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또 보면 인정했다고 하지만 약간 뉘앙스가 부정적인 게 좀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과목들은 엄청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래서 언어들, 그 라틴어겠죠. 라틴어 그러면 옛날 문헌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거를 못 읽으면 옛날 고전을 못 읽으니까. 우화들 그런 것들은 정신을 일깨우고, 우화의 목적이 이제 도덕성의 함양이에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라 말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역사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봐요, 데카르트가. 왜냐하면 기억될 만한 행위들은 이제 정신을 고양하고, 그다음에 판단 형성에 도움이 된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든지 플루타르코스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약간 이제 소설 같기도 하고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했으나 이게 사실 거의 창작물 비슷하거든요. 여러분이 성경 같은 거 읽어봐도 역사서가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사람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3의 서술자가 썼는데 그러면은 약간의 이게 픽션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없는 어떤 사람이 서로 간의 대화를 근거 없이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주고받았다. 그러면은 아무튼 그거는 이제 들리는 얘기로 이렇게 썼겠죠. 어쨌건. 하여튼 그 역사도 보면은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어떤 판단이 좋다라는 거를 이렇게 인위적인 어떤 거라고 봐요. 데카르트도 보면은. 그래서 도움은 줄 수는 있다. 그다음에 그리고 독서라는 거는 최고의 교양이다. 다른 책에서도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은 내가 이 시대에 만나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라. 이거 완전 시대의 천재들이고, 그리고 책은 시대의 천재들이 정제된 생각. 그냥 시대의 천재하고 내가 1시간 이렇게 대화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 사람의 또 정제된, 그러니까 완전히 정제되고 정제된 엑기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대화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다라는 거는 대화를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의문이 있으면 물어보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스스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그래서 이 저자의 생각을 읽어나갈 수 있어야 돼. 방법소설도 마찬가지로 저자의 심리 상태나 어떤 상황이었는지 대부분 보면 앞줄에서는 자기 핑계를 많이 대는 거예요. 이 책이 어떻게 읽힐지 네가 뭐 스스로 뭘 판단해 이런 느낌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얘기하고, 또 웅변도 얘기하고, 또 섬세하고 감미롭고, 그다음에 수학은 여기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만족시킨다.
여러분이 좀 의문이 들 거예요, 수학이라는 게. 근데 뒤에도 주석에도 보면은 약간 이제 퀴즈 형식으로 수학 문제를 내고 맞춰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럼 호기심,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기하학을 보면은 정말 이거는 상상력을 엄청 자극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도 기하학은 상상력을 너무 쓰게 만든다. 도대체 보조선 하나를 어떻게 긋느냐 이거지. 저번에 이렇게 삼각형이 내각이 합이 180이라고 했을 때 이게 평행선 하나 그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상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한하게 이제 그 유클리드 원론에 보면은 모든 명제마다 뭐 하나를 긋고 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너무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학의 유용성은 기술 촉진이고 노동 감소시키는 하여튼 그런 기술로 봤고 기술의 근간으로 본 거예요. 그다음에 뭐 풍습은 덕에 관해서. 근데 이것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다룹니다. 풍습에 대해서는 뭐 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사실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건데 고대에는 덕이 중요해요. 덕. 우리도 뭐 동양 고전 뭐 공자맹자는 다 덕이거든요. 그런 거. 신학은 하늘에 이르는 길을 가르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표현도 보면은 약간 뉘앙스가 모호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철학은 이제 여기서 보면 주로는 수사학을 얘기했던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듯하게 말하는 수단을. 왜냐하면 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3단 논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것도 철학의 그 한 형식이거든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 그것이 참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형식을 갖추는 게. 그 형식에 딱 맞으면 대전제가 맞고 소전제 맞고 결론 그러면은 그것은 대부분이 다 감각을 통해서 왔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인간은 죽는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감각을 통해서 얻은 경험 측상에서 옳다르다고 생각하는 걸 전제로 놓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 형식만 맞추면은 참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논리학이라는 게 택도 없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데카르트에게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대전제 자체가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형식적 구조들을 철학이 자꾸 갖추고 그런 말을 단어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의학과 법학에 대해서는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는 건 지금하고 똑같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데카르트가 미신적인 것, 거짓된 것, 가장 거짓된 것 이거를 여러분 보겠습니까? 여러분은 금지시키겠죠, 그렇죠? 미신된 거, 가장 뭐 거짓된 거 아주 안 좋다고 생각. 그것도 다 조사하는 것이 데카르트는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굉장히 사상이 자유로워요. 젊었을 때부터. 아마 이거 선생님도 보지 못하겠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학교 다닐 때 저는 고등학교 되면 소설책도 못 보게 했거든요. 태백산맥 이런 거 못 보게 했다니까요, 진짜로. 그 태백산맥이나 뭐 토지 이런 거 얼마 줬습니까? 딱 펼쳐놓고 해서 선생님이 뭐 하냐? 그러면 소설책 읽냐? 뭐 이런 식으로 공부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아무튼 근데 데카르트는 그런 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미신과 거짓된 것까지. 왜냐하면 그것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들이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정당성이라는 거는 그게 옳고 그름이든 뭐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여기서도 내가 그것을 정당성 인식하겠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지 마 이런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보지 마 그건 옳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봐야 그 정당한 가치를 내가 인식할 수가 있고 그다음 기만당하는 것을 기만당할지 여부도 스스로 판단한 거. 이게 옳지 않구나. 이게 거짓이구나. 외부 사람이 이거 거짓이니까 하지 마. 이런 건 절대 데카르트가 어렸을 때부터 물론 이게 엄청 어릴 때는 아니겠지만 이 자기가 스스로 이제 왜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한번 판단해 봐야겠다. 이런 결정을 한 거잖아. 그거에 대한 변명을 두 문단에 걸쳐 쭉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안 좋다라는 거를 오류를 알고 경계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는 거. 세상에 경험해가지고 안 좋은 거는 없다. 대신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철학이 여기서도 계속 묻어나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거는 경험도 안 하고 누가 옳다 그르다를 그대로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조사해 봐야지. 경험해 봐야지. 그래야 알 수 있는 거니까. 두 문단에 걸쳐가지고 이 책을 내면서 자기가 왜냐면 결론은 그거잖아요. 내가 생각의 주체고 판단의 주체고 그리고 모든 의심을 해도 나는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엔 그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서 네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자기는 그 생각의 그 방향을 아주 예전부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가 정해서 왔던 길들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그런 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교과서가 진리이다, 참이다, 의심하지 말고 문제를 그냥 이게 맞는 것과 틀린 것이 너무 명확하다. 이렇게만 계속 배워와가지고 뭔가 내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고 의심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틀리다는 걸 내 스스로 결정하고 알았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어쩌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게. 처음부터 그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학문 체계를 그래도 습득하고 나서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보면 의심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사실은
자기 생각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좋은 거, 건강에 좋은 음식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이제 차려서 주는 거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그것이 그 과정이 빠지고 나서 이렇게 회의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뭘 해봐야겠다는 건 안 생기기 때문에 책도 읽어야 되고 고전도 읽어야 되고 수학도 해봐야 되고 뭐 그래야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는 그렇더라도 꼭 정답이 정해진 건 아니야. 이런 좀 열린 어떤 분위기와 태도, 이런 것들을 좀 가정 안에서 주는 거는 하나만이 아니고 그렇게 해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언제나 사회는 좀 관용적이고 또 열려 있고 자유롭고 이런 상태에서 생각이 또는 사고가 이렇게 조금 남다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가정이에요. 또 학교. 학교는 좀 닫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학교는 굉장히 열려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정은 우리가 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약간 자유롭고 그런 분위기로.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오늘 나누면서나 뭐 수고 많으셨고 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